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멸망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내일 하루 심을 사과나무를 찾아볼까요? 와이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나디아입니다. 아이템북스의 한 권으로 읽는 이야기 세계사 보고 있죠? 오늘은 10번째 챕터 세계대전을 보도록 할게요. 세계대전.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유럽의 민족주의는 전 유럽 국가의 핵심이 되어 다른 민족 국가들을 경쟁자나 적으로 생각했다. 이때 유럽은 크게 둘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두 세력이 서로 충돌하면서 유럽을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각 나라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넓히려는 욕심이 가득했다. 유럽은 독일과 영국을 주축으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을 맺어 자신들의 이익을 꾀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살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다. 이 전쟁은 사실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간의 싸움이었으나 오스트리아가 동맹국인 독일에게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독일은 서둘러 전쟁을 부추겼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은 각국으로 번져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는 러시아를 지원하며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영국은 독일의 벨기에 침입을 구실로 독일에 선전포고를 해서 유럽 전체가 전쟁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양의 문명은 점차 비극에 빠져들었다. 1917년 6월 28일 독일이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하면서 1차 대전은 끝이 났다. 일본은 1931년 아시아 지역에서 또 하나의 큰 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국에 의해 히로시마의 신무기인 원자폭탄이 떨어져 패배로 끝났고 독일의 히틀러도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패했다. 이로써 2차 대전도 끝이 났으나 두 번의 세계 전쟁으로 많은 생명들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다. 제1차 세계대전. 발칸 반도에서 일어난 대사건. 1914년 6월 28일 황태자 프란시스 페르디난트 부부가 세르비아의 민족 비밀 조직원에 의해 살해됐다. 황태자 부부가 갑자기 목숨을 잃은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커다란 충격을 던졌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뿐만 아니라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게도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주일 뒤 유럽 각 나라의 군대들은 경쟁적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세계 제1차 대전의 불씨가 된 것이다. 이 폭발의 불꽃은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민족 문제에서 비롯됐다. 오랫동안 쌓인 험악한 유럽의 사회 분위기가 언젠가는 발칸 반도에서 터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동안 시끄러웠던 민족 문제가 결국 폭발하고 만 것이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게르만 민족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체코 및 남슬라브계의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족이 소수 인종을 이룬 가운데 억지로 결합된 복합 민족 국가였다. 19세기 후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민족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었다. 소수 민족의 일부 지도자들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분리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1914년 민족주의 정신으로 소수 민족들이 계속 들고 일어나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도자들의 불안은 더 커졌다. 지배층들은 소수 민족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1878년 오스만 제국에서 독립했으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속해 있으면서 불만이 많았던 소세르비아에서는 민족주의 열기가 가장 높았다. 이 때문에 세르비아 민족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한 저항도 그만큼 거셌다. 당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영토 안에 살고 있던 인구는 약 700만 명 정도였다. 이들이 투쟁을 계속하게 되자 제국의 지배 계층은 세르비아 민족을 꺾기 위해 그들을 탄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지배 계층에게는 또 한 가지 어려움이 겹치게 됐다. 그것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점차 일어나고 있는 범슬라브주의 운동이 문제였다. 동유럽의 슬라브 민족은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남슬라브, 불가리아인들로 구성돼 있었다. 이러한 민족들을 한데 뭉치게 하자는 운동이 바로 범슬라브주의 운동이었다. 이 운동은 서구의 문명보다 슬라브 민족의 문명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었다. 우수한 문명을 가진 슬라브 민족이 자기들보다 못한 서구 사람들에게 억눌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터키와 합스부르크 제국의 지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슬라브 민족 운동은 합스부르크 제국을 매우 위험한 처지로 몰아넣었다. 합스부르크 제국은 나라가 보존되느냐 아니면 무너지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어서 슬라브 민족 운동을 철저히 억눌러 다스리기로 결정했다. 페르디난트 황태자가 세르비아 민족에 의해 목숨을 잃게 되자 지도층 세력들은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전쟁을 선언했다. 전쟁을 벌여서라도 제국을 지키자는 지도층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삼국 동맹.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암살 사건은 제국을 온통 소용돌이로 만들었다. 이 문제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민족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었다. 전쟁을 벌인다 하더라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민족 사이에 해야 했을 것이다. 이 전쟁의 불씨가 왜 유럽 전체로 번지게 됐을까? 20세기 초 당시의 유럽은 싸움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 유럽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 있었다. 이들 두 세력들은 황태자 암살 사건을 구실로 자기 세력을 더 넓히려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럽이 크게 둘로 나뉘어 있는 그 자체가 언젠가는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를 커다란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 어느 쪽이든 자기 나라와 동맹국이 많은 나라가 더 힘이 강한 것은 사실이었다. 따라서 동맹국을 많이 거느린 쪽이 전쟁을 먼저 일으킬 가능성이 컸던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황태자 암살 사건 이후 현실에 나타나게 되어 유럽 전체를 전쟁의 도가니로 휩싸이게 만들었다. 유럽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게 된 것은 독일이 민족 국가를 세운 1871년 이후부터였다. 독일은 뒤늦게 민족 국가를 건설했지만 전 세계에 독일의 힘을 마음껏 뽐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 독일의 민족주의 바람은 독일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독일에서도 범게르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독일의 이 운동은 독일의 정치인, 지식인 등 여러 분야의 지도층 사람들의 커다란 지지를 받게 되었다. 독일인들은 보어 전쟁 등 전쟁의 승리와 성공적인 산업화, 뛰어난 기술의 발달을 통해 자신들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독일인들의 이러한 주장은 다른 민족들을 매우 불쾌하게 만들었고 독일인들에 대한 미움을 자아냈다. 1871년 이후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를 외톨이로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프랑스가 강대국이 될 경우 그것은 곧 독일 제국의 두려운 상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없기를 바랐다. 두 나라가 다투게 되면 독일은 게르만 민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오스트리아를 지원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가 프랑스와 동맹을 맺고 독일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했다. 비스마르크는 1880년대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삼국으로 짜인 삼국 동맹을 했다. 이와 함께 독일은 러시아와도 동맹 관계를 맺었다. 1888년 비렐름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사정은 갑자기 달라지게 되었다. 비렐름 2세는 비스마르크를 쫓아내고 영국을 위협하는 제국주의를 선택했다. 황제는 독일을 강대국으로 만들기 위해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맞서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게르만 민족이 슬라브족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점을 비교시키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도 나빠지게 만들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던 러시아와의 동맹 관계를 깨트려 버렸다. 이 때문에 유럽의 평화는 갑자기 깨져버리게 됐고 그 대신 전쟁의 불씨만 커지게 됐다. 삼국의 협상. 1890년 독일과 러시아의 동맹 관계가 깨지자 프랑스는 이 기회를 이용해 러시아와의 관계를 좋게 만들려고 애썼다. 프랑스는 독일의 성공적인 산업화, 독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이탈리아 및 오스트리아와의 동맹으로 마치 독일의 포위를 당한 셈이 됐다. 프랑스는 러시아와 동맹을 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발전을 돕기 위해 자본이 러시아에서 쓰일 수 있도록 지원했다. 더불어 러시아에 무기까지도 공급하는 등 가까이 지내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1894년 프랑스와 러시아는 마침내 동맹을 했다. 이 무렵 영국도 독일이 급성장하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산업화에 성공한 독일은 영국의 경쟁 국가로 등장하게 됐다. 독일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강한 해군을 만들려고 하자 영국이 가장 긴장했다.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해군을 가진 것은 자랑해왔기 때문에 영국은 독일과의 해군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프랑스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됐다. 영국은 독일이 이처럼 강한 해군을 만들고 함정을 건조하려는 것은 영국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했다. 독일의 세력을 꺾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자였던 프랑스를 동맹국으로 받아들이게 됐다. 프랑스도 영국과 오랜 경쟁자이긴 했지만 자신들도 영국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동맹국이 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동맹국이 되면서 식민지를 둘러싸고 싸우지 않고 가까이 지내게 됐다. 러시아는 1904년 일본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노동자의 혁명이 일어나자 국제사회에서 온화한 인상을 주는 나라가 되었다. 러시아는 나라 안의 복잡한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문제는 조금씩 양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페르시아, 티베트 문제에서 영국에 굴복한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러시아는 1907년 영국과 협상을 하게 되었다. 영국이 일본을 도와 러시아가 전쟁에 패배하자 분노를 참기 어려웠으나 나라 안의 혼란을 다스리고 또 국제사회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세력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프랑스와 러시아, 영국과 러시아 사이의 협상이 되고 삼국 협상이 이루어지게 됐다. 독일은 이 삼국 협상이 독일의 세력을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으로 판단됐다. 독일은 이 삼국 협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세력을 없애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독일 자신이 큰 위협을 당하고 나라 자체도 존재하기 어려울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삼국 협상은 무섭게 성장하는 독일의 세력을 누르고 전제하기 위한 성격이었다. 독일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 친밀한 가운데 맺어진 것도 아니었다. 러시아는 20세기 초만 해도 국제사회에서 보잘것없는 나라였다. 일본에게 패하고 나라 안은 노동자 혁명이 가능한 후진국에 지나지 않았다. 러시아 외무장관 알렉산더 이즈볼스키는 터키를 압박해 러시아 군함이 다르다넬스 해협을 지나 지중해로 나가려는 오랜 꿈을 실현하려고 했다. 러시아는 그동안 자기들이 세력을 남쪽으로 점차 확대하려고 했으나 영국 때문에 꿈을 펼치지 못했다. 영국과 동맹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영국이 이를 모른 척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이즈볼스키가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영국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뜻밖에도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의 지중해 진출을 못하도록 막고 나섰다. 러시아는 다르다넬스 해협의 통과권을 얻어내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합병을 승인하기로 했다. 그 대신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함대가 다르다넬스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항해권을 인정하기로 두 나라가 합의했다. 러시아는 영국의 반대에 부딪히게 됐다. 러시아와 오스트리아가 협상을 하자 영국이 이를 가로막고 나섰다. 러시아는 다르다넬스 해협의 항해권을 얻지 못한 채 또다시 외교권으로 창피를 당하게 됐다. 이 사건으로 분노한 나라는 세르비아였다. 세르비아는 그동안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오스트리아가 러시아와 짜고 보스니아를 차지하려고 하자 다시 불만을 품고 나섰다. 그들은 오스트리아에 대항하여 보스니아를 해방시키고 또 오스트리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남슬라브인들의 단결을 외치고 나왔다. 오스트리아인들은 그들대로 거센 반발을 하게 된 것은 물론이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는 세르비아를 멸망시키지 않으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위험하게 된다고 맞섰다.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와 싸우는 동안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통치자 비스마르크는 전쟁을 좋아하는 오스트리아를 가능한 억눌러서 유럽의 평화를 지키려 노력했다. 비스마르크가 물러난 뒤 독일의 외교 정책은 바뀌게 됐다. 발칸 전쟁. 보스니아의 사태로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더욱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다. 발칸반도에서 제1차 발칸 전쟁이 일어난 것은 바로 이때였다. 발칸반도의 국가들인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이 오스만 제국을 공격한 전쟁이 발칸 전쟁이었다. 이 전쟁에서 발칸 국가들은 오스만 제국의 유럽 지역을 차지할 수 있었다. 전쟁에서 이긴 세르비아는 오랫동안 꿈꿔왔던 바다로의 길을 얻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인 독일의 세력을 믿고 세르비아가 알바니아로 진출하는 것은 무효로 만들 계획을 꾸몄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계속 세력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못마땅했다. 한 가지 꾀를 냈다. 세르비아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는 알바니아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면 세르비아가 계속 넘볼 수 없게 되지 않느냐는 계산이었다. 알바니아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세르비아의 세력을 다시 몰아내자는 속셈이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세르비아 민족은 오스트리아의 이 같은 계획에 분노를 품었다. 러시아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와 싸우고 싶었으나 결국 전쟁을 포기했다. 오스트리아는 마침내 자기들이 차지했던 알바니아를 스스로 내놓고 말았다. 이렇게 되자 세르비아 민족은 오스트리아가 미웠고 세르비아의 군사력을 키워야겠다고 결심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가 오스트리아의 수모를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해줄 군사적 능력이 없었고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아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계속 승리를 거두어 러시아와 세르비아 민족은 맥을 추지 못하게 되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세력을 믿고 대단한 자만심을 갖게 됐는데 오스트리아는 승리감에 젖은 나머지 세르비아를 이 기회에 아예 없애버릴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도와 다시 도전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것이 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의 유럽 사정이었다. 황태자의 암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민족은 서로 원수처럼 미워하는 적국이 됐다.
1914년 6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프란시스 페르디난트가 발칸반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하고 있었다. 그는 군사 문제로 그곳에 갔다. 이때 오스트리아의 원안에 사무쳐 있던 세르비아의 민족 단체인 검은 소는 비밀리에 계획을 짰다. 이 기회에 황태자를 살해해 합스부르크 제국 내에 긴장과 공포감을 자아내게 한 뒤 혁명을 일으키려는 계획이었다. 이 계획의 책임은 세르비아 민족 단체의 젊은 청년 가브릴로 프란시스가 맡게 되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다. 황태자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던 프린시프는 황태자의 마차가 자기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황태자의 마차에 뛰어올랐다. 탕! 프린시프는 황태자와 황태자 비를 향해 두 발의 총을 쏘았다. 이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황태자 행렬은 엉망이 되었고 사람들은 황태자의 마차를 향해 모두 몰려들었다. 살해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세르비아 만세! 프란시프는 황태자 부부를 죽인 뒤 차에서 몽청껏 만세를 외쳤다. 달려든 군인들에 의해 끌려갔다. 이 비극적인 소식이 오스트리아에 전해지자 오스트리아는 발칵 뒤집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이 사건을 기회로 전쟁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오스트리아는 평소 세르비아를 없애버리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들이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를 좋은 기회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동맹국인 독일에게 이 사건의 내용을 알리고 세르비아와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독일 비렐름 2세는 즉시 이를 허락했다. 오스트리아는 큰 힘을 얻게 됐다. 비렐름 2세는 이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 러시아나 영국이 간섭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단단히 약속을 하고 나서 세르비아에 전쟁을 선언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죽인 것은 세르비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 정부로서도 변명할 길이 없었다. 입장이 곤란하게 됐던 것이다.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는 뜻을 보이면서 전쟁만은 하지 말 것을 넌지시 비쳤다. 독일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독일의 관리가 세르비아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르비아는 곤란하다며 거부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는 군사 힘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오스트리아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조건 가운데 단 한 가지라도 어기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세르비아에 통보했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응하지 않자 군대를 동원했다. 오스트리아의 이와 같은 행동을 지켜보던 러시아가 마침내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동안 독일을 비롯한 게르만 민족에게 수모를 당했던 러시아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뜻을 보였다. 러시아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다. 오스트리아가 발칸 반도로 계속 세력을 뻗치게 되면 러시아 국경선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이 기회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군사적으로 돕겠다고 선언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이 순간 과연 전쟁을 확대시키느냐 아니면 서로 간의 증오를 풀고 평화를 지켜나가느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독일의 정부나 정치가들은 전쟁을 일으키면 결국 러시아와 싸우는 셈이 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독일의 정치가들은 지금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언젠가는 독일과 러시아가 대결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은 이 기회에 러시아의 세력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라도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생각했다. 1914년 7월 28일 러시아의 황태자 암살 사건이 발생한 지 딱 한 달이 지난 뒤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전쟁을 선포했다. 러시아는 즉시 오스트리아에 맞서 선전포고를 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를 도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는 러시아를 지원하며 독일에 선전포고를 했다. 영국은 독일의 벨기에 침입을 구실로 내세워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다. 제1차 세계대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어느 나라가 그 책임을 져야 할까? 역사가들도 이 책임의 문제를 따지는 일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독일의 역사가 프리츠 피셔는 독일이 세계 강대국의 자리를 탐내게 된 것은 지도자들이 싸움이나 전쟁을 좋아하는 오랜 독일 전통에 젖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피셔에게 비판하는 역사가도 없지 않았다. 독일의 패배. 제1차 세계대전은 니체의 예언을 현실로 만든 것이었다. 발전된 현대 과학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새로운 무기의 개발이 바로 그것이었다.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보존하기 위해 계속 싸울 것을 서로 부추겼다. 적을 완전히 쓰러뜨릴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서양의 문명은 점차 비극에 빠져들었다. 이것은 전쟁이 인간에게 가져다준 비극적이며 고통스러운 선물이었다. 1914년 8월 4일 독일은 벨기에를 공격했다. 이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독일이 세운 작전 계획에 따른 것으로 이 작전은 슐리펜 작전이라고 이름 붙여졌다. 이 작전의 성공과 실패는 서부 전선의 공격 부대가 얼마나 빨리 동부 전선으로 이동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었다. 독일은 이 작전에 따라 프랑스를 단숨에 항복시킬 수 있도록 모든 군사력을 동원했다. 러시아의 거대한 힘을 꺾기 위해서는 그들이 전쟁 준비를 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프랑스도 독일이 공격해 올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전쟁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프랑스의 작전도 공격의 목표를 두었다. 결과는 어떠했을까? 용감하게 전쟁에 나섰던 프랑스 군들은 적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독일군의 현대식 기관 총탄에 줄줄이 쓰러졌다. 수많은 병사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도 프랑스군 지휘관들은 승리를 위해 그 정도의 피해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었다. 독일군의 작전도 결코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러시아 군대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동원돼 전선으로 보내졌다. 독일군의 작전은 마음대로 되지 않았으며 프랑스를 공격하려던 계획은 결국 늦춰지게 됐다. 9월 초 독일군은 파리로부터 약 65km 떨어진 마른 강에 도착했다. 여기서 프랑스 군은 영국의 지원을 받아 수도를 지키기 위해 강력한 군대를 배치했다. 파리를 점령하기 위해 성급하게 공격을 펼친 독일군은 또 다른 곳에서 구멍이 뚫려 영국군의 공격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파리 공격에 나선 독일군과 그들을 지원했던 부대 사이에 틈이 생겨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독일의 파리 점령 계획은 일단 실패하고 말았다. 독일군은 후퇴하기 시작했고 파리는 무사하게 됐다. 그 이후부터 전쟁의 상황은 크게 달라졌다. 독일군과 프랑스군은 서로 버티기 작전을 벌이게 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서부 전선의 600km에 달하는 땅을 파고 서로 대치하고 적의 공격을 막는 철조망과 땅굴도 계속 만들었다. 프랑스와 독일은 그 어느 쪽도 한 치의 땅을 빼앗지 못했다. 두 군대 사이의 중간 지역에는 병사들 시체만 계속 쌓여갔다. 병사들 죽음만 있었을 뿐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은 서로 아무것도 없었다. 1915년 프랑스는 143만 명의 젊은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 대가로 되찾은 거리는 5km도 되지 못했다. 독일은 1916년 2월 프랑스의 베르덩 공격 작전을 펼쳤으나 실패했다. 이 싸움에서 두 나라 병사들이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다. 1915년 4월 유럽, 영국, 프랑스, 영국 연방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연합군은 다르다늘스 해협의 유럽 쪽 영토인 갈리포리 반도를 공격했으나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이탈리아가 연합군에 들어와 같이 공격을 펼쳤으나 1916년 오스트리아와 독일은 이들 연합군과 싸워 1917년 가을 카포레트에서 이탈리아 병사 27만여 명을 포로로 잡는 데 성공했다. 연합군이 패배하자 1917년 4월 지금까지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중립국 입장을 취해온 미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 전쟁에 끼어들었다.
미국이 나서게 되자 연합군은 큰 힘이 됐고 반대로 독일에게는 비극이 됐다. 미국의 참전으로 독일은 도간에 든 쥐를 그만 놓치게 된 결과가 되었다. 미국의 참전으로 독일군 사령관 루덴도르프 장군은 독일의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1918년 11월 10일 독일은 연합군에게 무릎을 꿇었다. 1919년 1월 연합국의 대표들은 파리에 모여 평화조약을 맺기 위한 절차를 밟았다. 1919년 6월 28일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에 서명했다. 황태자 암살 사건은 왠지 데자뷰되는 비슷한 일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하얼빈역? Y뉴스 외전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요. 인생은 페이크다 입니다. 때로는 그런 척, 안 그런 척 살아가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겠죠? 우리 모두 TOP를 적용해 현명한 처세 펼치기로 해요. Y뉴스 외전 책 읽어주는 여자 64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65번째 시간에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아주 특별합니다.